예, 뉴스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뉴스 후 시간입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팔고 전산 장부로만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업비트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가상화폐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번 업비트 압수수색 사태는 워낙 관심도 많은 분야이기도 할 뿐더러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이기도 하고 주요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검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적용된 혐의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코인을 전산 장부상 허위로 입력을 해서 고객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전자지갑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통 그 거래소는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구매를 하면 전자지갑을 생성해 줍니다. 이 전자지갑이 가상화폐 코인을 저장하는 일종의 통장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요. 예. 거래소의 주요 업무는 이 전자지갑을 통해서 오가는 가상화폐를 연결해주고 또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고 투자자는 자신의 코인이 제대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 업비트가 지원하는 137종의 가상통화 중에서 그 46개가 전자지갑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지갑이 없으니 투자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자연히 업비트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장부상으로만 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아예 없었던 건데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는 돈을 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건 어떤 지원의 문제니까 업비트 측에서 설명을 해줬던 전자지갑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좀 후발주자인 업비트의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업비트가 130여 종의 코인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당시 시장 1위였던 빗썸을 제치고 3개월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전자지갑을 일부만 지원을 하다가 서서히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전자지갑 없는 코인 거래가 여러 의혹을 살 것이라는 것을 업비트 측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전자지갑을 전부 지원하지 않았고 서서히 이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마치 업비트가 좀 전자지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택한 이유는 트래픽 관리를 좀 수월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지갑 사이의 거래량이 갑자기 늘면 사이트가 마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업비트 측의 설명이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지갑만 지원하지 않았을 뿐 모든 실질적인 거래는 투명하게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사이트가 당장 폐쇄돼도 모든 현금과 가상계좌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보관 중인 가상화폐와 장부에 있는 가상화폐가 일치한다는 공증도 회계사로부터 받았다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업비트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하는 고객이 이를 현금화할 때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조계에서는 법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당사자나 혹은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워낙 커져서 금융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비트도 그렇고 최근에 관련해서 거래소 압수수색, 횡령 소식 들려오다 보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거래소 측은 굉장히 지금은 위기 상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검찰이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 포화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상 배임이나 사기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등 2명이 구속 기소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매입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로 입금한 돈을 업체 대표나 임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 14일에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HTS 코인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또 파문이 일었습니다. 투자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혐의, 그리고 업비트가 받고 있는 허위 거래 혐의가 포착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최근 거래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검찰 조사에 휘말리면서 신뢰도 하락이라는 굉장히 큰 걸림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올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받았고 또 이를 통해서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같은 조사는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었는데 이번 업비트 사태로 인해서 좀 이런 요구들이 더 거세질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업비트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런 게시물들이 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 흐름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에 혼선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를 겨냥해서 관리 감독의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산업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를 결성하고 자율 규제안도 준비하고 있고 표준 약관이나 그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정작용을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거래라는 게 아직 제도권의 금융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로서도 이와 관련해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